파생 상품의 제거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험의 피해 해결이 아니라 파생 상품, 말 그대로 파생 상품 다른 겁니다. 금융 상품의 하위에 있는 파생 상품을 다른 거고, 파생 상품도 이제 금융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 상품하고 똑같습니다. 금융 상품의 제거가 위험과 보상이 이제 우리 다 이전되면 그때 제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과 보상이 이전이 되면 제거를 하고, 위험과 보상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은 제거를 하지 않고, 이게 이제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면 제거,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나한테 있다 그러면 이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소유하지 않고 이전하지 않고, 애매한 경우인데 내가 계속 통제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있다는 소리는 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고, 양도자가 통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위험, 보상, 통제,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여, 지속적 관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속적 관여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제거하지 않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네, 똑같습니다. 금융부채하고도 똑같아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멸한 경우에만 재무제표에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교환하는 경우, 교환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그때는 이제 교환하는 것 때문에 기존 거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 인식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선멸하거나 제3자가 양도한 금융부채의 잔고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연히 당기선을 인식하고, 그럼 뭐 금융상품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않습니다. 네, 파생상품 제거 여부에 판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생 옵션 선물,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내가격, 외가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격, 외가격 이런 기준서도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쓰는데, 깊은 내가격 상태는 풋옵션, 콜옵션인데 내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충분하게 있는 거고, 외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행사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도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콜옵션을 부여하면, 그러니까 양도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에 콜옵션을 부여했다는 거는 양도한 자산을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내 가격 상태다. 그러면 내가 다시 사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거를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콜옵션이 외가격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사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쉽게 매입할 수 있는 자산으로 그 자산에 대한 콜옵션이 깊은 내각 상태도 아니고 깊은 외가격 상태도 아닌 경우, 이때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때 애매한데 보면 시장에 쉽게 매입할 수 있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데 내각 상태가 아니고 외가격 상태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밖에서 사면 되잖아요. 시장에서 바로 살 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살 수 있다는 소리는 내가 양도한 사람, 내 물건을 산 사람한테 다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거로 해결 처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콜옵션, 내가격, 외가격 이런 말이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정확히 알면 적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재무관리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제가 처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파생상품은 여러분들이 재무관리 쪽에 있는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선물시장, 선도시장 그쪽에서 다 배우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들고 와서 거기서는 가치를 따지는 걸 주로 많이 하고, 선물 옵션의 가치는 얼마냐 이걸 많이 정하는 거고, 저랑 지금 하는 거는 거기에서 정한 가치가 문제나 기준서에 주어지고 그런 가치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결 처리하냐 그걸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낮은 레벨의 파생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가 이제 내재 파생 상품이라는데, 내재 파생 상품은 말 그대로 내재된 거, 내재.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겉으로는 파생 상품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파생의 성격이 내재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환사채, 아까 제가 예를 든 전환사채 등 같이 주계약의 파생 상품이 결합된 금융상품을 복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파생 상품이 왜 결합됐다 하면, 파생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초자산 변수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전환사채가 그 우리의 기초자산이 주식입니다. 주식 가격에 따라서 그 주식 전환되는 수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내재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걸 복합개혁이라고 하고, 복합개혁에 내재되어 있는 파생 상품을 내재 파생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환사채의 경우 주계약은 채무 상품이죠. 사채를 발행해 준 거잖아요. 일단은 내가 이제 그 돈이 붕해서 그 사채를 발행한 겁니다. 발행하는데 뭐 이자율이라든지 향후에 부채비율 이런 거 감안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운명 거저맞기식으로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내재 파생 상품은 주식전환 콜옵션이다. 콜옵션이 있는 거죠. 그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사채 매수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콜옵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이제 설명한 거에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건데 지금은 왜 또 나오냐? 아까는 우리가 파생 상품 큰 덩어리에서 얘기한 거고, 지금은 내재 파생 상품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 하는 겁니다. 근데 큰 개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정된 조건은 아까 자본의 개념을 맞기 때문에 지분 상품을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부채로 다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생 전환사채 발행하더라도 어떤 회사는 그 전환권 가치를 이제 자본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전환사채를 했는데도 자본 가치가 없고 부채로만 계속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위험 회피를 보겠습니다. 위험 회피가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앞에 이제 파생 상품 이런 기본 개념은 우리가 이제 지문 계산하는 문제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문제 이론 문제 쪽에서 이제 서술식으로 나오는 거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개념 물어볼 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실제 계산하는 문제는 다 위험 회피에서 나옵니다. 위험 회피가 제일 중요하고, 왜냐면 이제 실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금융회사들은 다 위험 회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는 감사 리스크가 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험 회피 개념은 말 그대로 일단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회피할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위험은 뭐냐? 우리 이제 자산부채 회사에 우리가 공정가치를 평가하니까 공정가치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부채도 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공정가치 변동을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회사로서는. 그래야지 이제 예측 가능하고 경영할 때 편하잖아요. 향후 이익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가격 변동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 회피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업은 특정 위험으로 생긴 리스크죠. 노출이죠. 위험에 대한 노출입니다. 노출인데 회계 기준서,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영어로 그대로 썼어요. 왜냐면 좀 번역이 조금 매끄럽게 좀 뉘앙스 조금씩 달라서 본인 있는 사람이 판단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특정 위험으로 생긴 리스크저를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파생 상품 또 다른 금융 상품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파생 상품은 썩 좋은 방법 아닙니다.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업은 위험 관리 활동을 위험 회피라고 합니다. 위험 관리 활동을 위험 회피라고 하고, 이때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을 갖고 있는 자산 부채, 확정 계약 등을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 부채, 그러니까 파생 상품 있고 파생 상품과 대응되는 위험 회피 대상 항목. 위험 회피. 요게 이제 세트로 있는 거예요. 요게 세트로 있어야지 위험 회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대상 항목 지정하고 이런 게 문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파생 상품이 있으니까 위험 회피 회계로 처리하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설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 파생 상품이 위험 회피 회계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서 한 거야. 그때나 위험 회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도 어렵고 이런 괜히 잘못했다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겁니다.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라고 하고,
위험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생 상품 등을 위험회피 수단이라고 한다. 요거 그러니까 얘가 수단인 거죠. 얘가 위험회피 수단. 대상 있고 수단이 있는 거예요. 위험회피 관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정가치가 있고, 현금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청에는 해외 사업자 순투자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가치는 말 그대로 이제 공정가치, 우리가 이제 그 자산부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산부채의 그 가치, 우리 가치를 평가를 하잖아요. 결산기마다 평가를 할 때 그 위험에 노출되는 걸 회피하고자 할 때는 거고, 현금 흐름이란 건 뭐겠습니까? 현금 흐름은 미래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래의 현금 흐름이 변동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변동되면 뭐 이자율, 그 다음에 환율,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 회사들은. 그래서 이자율하고 환율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그 현금 흐름이 그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용하고 주로 얘를 많이 이용하죠. 회사들은. 그래서 이쪽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정가치 위험 같은 거는 아까 제가 처음 만들었던 반도체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할 때고, 위험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 같은 미래 그 환율 때문에 변동되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장은 뭐냐? 해외 사업장은 요 환율하고 좀 많이 연관이 있죠. 해외 사업장은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회피가 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위험회피, 해외 순투자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회피라는 개념은 다시 나오는데 이 개념은 다시 나온 거고, 회피, 회계 요거를 또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회피는 위험에서 이제 위험관리 이런 활동, 위험관리 활동이죠. 위험관리 활동을 위험회피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위험회피 회계의 목적은 단기손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생상품이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의 변동은 그 단기손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단기손익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회피 대상도 단기손익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위험회피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기타 포괄로 되는 거를 위험회피로 하고 싶어요. 그 자산부채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중에서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단기손익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단기손익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산부채를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 같은 건 미래 현금흐름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위험회피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 미래 현금흐름 같은 거는 현재의 자산부채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자산부채가 없다는 소리는 평가할 수 없잖아요. 평가할 수 없어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손익 가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기타 폴로 가는 게 없고, 그런데 이 파생상품은 관련된 파생 무조건 단기손익을 가잖아요. 단기손익을 가고, 우리가 위험회피 대상은 자산부채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기타 단기손익을 못 가고 기타 폴로 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손익과 우리가 이 단기손익이 우리가 이제 위험 대상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단기손익 영향을 받아요. 그럼 위험회피 안 되기 때문에 얘를 기타 포괄로 우리가 평가 방법 인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위험회피 회계 처리는 기타 포괄, 자산부채가 기타 포괄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다. 걔를 단기손익을 바꿔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가 없어요. 평가할 게 없어요. 공정가치 변동, 미래의 거니까. 미래의 거기 때문에 현재 없다. 그런 경우는 그 파생상품 쪽에서 변동을 단기손익 인식하기 때문에 단기손익 인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걔를 기타 포괄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다시 요약하면 대상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변동을 단기손익으로 바꿔주는 게 하나가 있고, 파생상품의 단기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바꿔주는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우리가 파생상품 쪽에서 일반적으로 단기손익으로 다 가는데 현금으로 위험회피해서 일부는 기타 포괄로 그 변동을 인식한다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고 후에 설명해 드린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이 그런 거예요. 네, 계속 위험회피 계속 보겠습니다. 위험회피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목적 지정, 문서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 관리가 좀 들어가야 돼요. 문서 같은 데 관리가 들어가고 위험회피 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은 당연히 이제 대상 항목하고 위험회피 간의 경제적 관계가 당연히 있어야죠. 이게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위험이 더 크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회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용위험 망하면 끝나는 거니까. 회피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있어야 됩니다. 위험회피 대상 항목입니다.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아까 나온 것처럼 자산이나 부채,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그 다음에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생 상품을 연관시킬 때 얘는 기타 포괄로 파생 상품의 단기 손익을 바꿔주는 거예요. 확정계약적 매각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 거래,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사업 결합에서 사업을 취득하기로 한 확정계약은 사업계획 확정계약을 취득한 확정계약은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될 수 없다. 이걸 왜 될 수 없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매핑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수단하고 대상하고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 결합이라는 거는 위험 노출이 뭐 어느 하나에 노출된 게 아니고 어디에 노출됐다고 금액을 평가할 수 있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결합은 그 위험회피 대상이 항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워낙 많은 항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화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 대상 항목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외화 위험은 그 달러 이런 환율 변동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 그 범위를 압축해서 그 1대1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험회피라는 걸 우리가 효과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사업의 그 변동 위험은 측정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항목들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실제로 이제 지분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개의 항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험회피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험회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 수단이 단기손익 공정가치가 항목이란다. 당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쓴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 파생 상품은 다 단기손익 그 평가 항목입니다. 쭉쭉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가치 위험 회계. 공정가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산부채 같은 경우에 평가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평가할 때 그 공정가치가 변동하니까 공정가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정가치 위험 회피를 보시면 이제 공정가치 위험 회피를 하게 되면 일반하게는 이제 파생 우리 회계 처리하고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해서 쓴 단어예요. 일반 회계를 적용하면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 수단 공정가치 변동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생 상품의 변동은 단기손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항목이거나 공정가치 변동 항목을 기타 포괄로 인식하는 항목이라면 회계 불일치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파생상품, 위험회피 수단이 되는 파생상품은 단기손익 인식하고 위험회피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단기손익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손익 금액이 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고 이와 같은 회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면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모두 단기손익으로 바꿔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회피 수단도 단기손익 인식하고 위험회피 대상도 단기손익 인식하면서 우리가 단기손익을 순액을 부과할 때 0에 가깝게 우리가 위험회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그겁니다. 우리가 위험회피라는 것은 단기손익에 노출되는 위험을 확 줄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손익을 제로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파생상품에 이익 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노출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항목이 이익이 날 것 같아요. 플러스로 움직이면 수단은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대상 항목이 마이너스로 움직이면 그 수단은 플러스로 움직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AC 금융 자산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현금으로 위험회피를 하게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위험회피는 위험회피 대상은 미래 현금, 미래 예상 현금으로 변동하지만 그 변동의 현재 가치인 공정 가치 측정할 수는 없다. 미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공정 가치가 없잖아요. 자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 상품,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 상품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그 관련된 그 대상 항목이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생 상품의 단기 손익은 기타 포괄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처럼 위험 회피 대상 항목에 대해서 공정 가치 변동에 대해서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위험 회피 수단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의 공정 가치 변동을 단기 손익 인식하기 때문에 회계 불이치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 변동은 대상 항목을 단기손익을 이제 기타 포괄을 했는데 이거는 옮겨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인 파생상품 쪽에서 이게 현금흐름 회피를 적용하게 되면 위험회피 수단 파생상품인 현금흐름 변동에 발생한 손익을 단기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단기손익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 시험은 이 개념 알고 그 계산 문제 몇 개 풀면은 어렵지 않아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위험회피 위험회피는 그 효과적인 부분과 우리가 비효과적인 부분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단과 대상이 있으면 그 효과적인 부분을 우리가 누적적으로 관리해요. 누적 관리. 그러니까 그 분기 결산 기간을 하는 게 아니라 온리 단기 분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적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계액의 기준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 시험도 요 문제도 가끔 많이 나옵니다. 정리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위험회피 사례인데 여기서는 좀 매출거래, 매입거래 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왜야? 1, 2, 4번이 많이 나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조정이 있습니다. 재조정. 위험 회피 비율이 움직입니다. 위험 회피 비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조정을 합니다. 위험 회피 비율을 조정해서 해야 되고 이를 재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 관리 목적이 바뀌었으면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을 중단하는 겁니다. 위험 회피 비율이 바뀌면 쭉 하는 거고 그 목적이 바뀌면 중단하는 겁니다. 목적이 우리가 위험 회피 목적이기 때문에 위험 회피 목적이 사라졌다. 당연히 중단해야죠. 위험 회피 중단하는 상황 앞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사라질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 적용을 충족하는데 그 근거가 된 위험 관리 목적이 변경되거나 위험 회피 대상 항목과 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신용 위험의 효과가 이거 아까 나온 거잖아요. 그 경제적 관계에 뭐 신용위험, 그 다음에 우리 조정 비율이 바뀌면 우리가 그 중단하지 않고 조정 비율만 반영해 주면 되는데 경제적 관계라든지 신용 위험이 커지면 위험 회계를 중단하는 겁니다. 당연히 경제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신용 위험이 커지면 위험 회피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중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중단할 경우는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점진적으로 우리가 중단한다 는 거고. 네. 이것으로 파생 상품 마치겠습니다.